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하입니다. Yes.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애정하시는 로어 읽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어라고 하면은요, 출처를 알기 어려운 이야기, 또한 약간의 현실성이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도시전설들을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루는 이야기가 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제가 언제나 강조해 말씀드리죠. 무서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팩트가 아니다. 무서운 감정, 으스스한 감정이 들게 만들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그냥 흥밋거리로만 봐주시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관광은 타일랜드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타일랜드의 최대 피자 체인점인 해피피자는 국가로부터의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는데, 이는 타일랜드를 다시 찾는 관광객 중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해피피자의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찾아왔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피자 체인인 해피피자에서만 취급하는 피자인 해피피자의 레시피는 타일랜드의 특허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밀리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독성 화학물질, 구체적으로는 마약성 물질을 첨가한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타일랜드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타일랜드의 많은 관광객은 해피피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국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데 왜 태국을 자꾸 방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태국에만 있는 그 해피피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방문하게 됐다. 이런 설문의 응답이 자꾸 나오니까 미국은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야. 그 피자에 뭐가 들었길래 사람들이 잊지 못하고 다시 태국에 재방문을 할까? 혹시 마약성 물질이 들어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너무 국가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이제 식품 그 안에 마약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기가 매우 쉽지 않나요?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 물질을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검색해볼까? 해피피자에 대해서. 태국 해피피자 안 나오기만 해라. 뭐야, 나오는데?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해피피자에 대한 위키피디아 문서입니다. 해피피자는요, 캄보디아의 한 피자 스타일이래요. 근데 대마초를 첨가한 재료를 포함하고 있고 정신 활성 효과를 낼 만큼 충분한 TH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크레이지 해피 피자는 태국의 더 피자 컴퍼니에서 제공하는 피자입니다. 똠얌까이 수프에서 영감을 받은 재료가 그 피자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대마초를 첨가했습니다. 다만 THC의 함량이 높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칸나비노이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긴 대마초 잎을 얹어서 피자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캄보디아의 해피피자에서 따온 것이고요. 라고 해서 실제로 이 태국의 한 피자 그 프랜차이즈에서는 대마초가 들어가 있는 피자를
제공한다는 거네요. 이름도 참 기깔나네. 해피피자 이름값 하는 거죠. 왜 피자를 먹는 사람들이 자꾸 희죽희죽 입꼬리가 올라갈까? 그 이유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마초가 특정적인 국가의 어떤 주나 이런 곳들에서는 실제로 그냥 합법적인 걸로 허용이 되는 곳들도 있고, 또한 특정적인 어떤 질병의 완화제로서 대마초가 적극 권장되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뭐 그걸 이용한 피자가 이 세상에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박성진님께서 형 우리 저기서 정모하자. 다 같이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네. 이거네요, 이거. 크레이지 해피 피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매일경제라고 하는 이제 뉴스 사이트입니다. 먹어도 될까? 태국에 등장한 대마초 피자로 갑론을박 후끈. 대마초 잎을 올린 피자가 등장했습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대마초 성분을 이름으로 한 크레이지 해피 피자를 맛볼 수 있는 곳은 바로 태국입니다. 야, 토핑 봐라. 낭낭하죠? 대마가 낭낭해요. 예. 최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태국의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더 피자 컴퍼니에서 대마초 피자를 개발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마초 잎을 튀겨서 올린 피자 한 판의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여기서 토핑 추가를 할 경우 말이 너무 웃긴다. 대마초 토핑을 추가하면은 3,500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대마초 피자의 사이드 메뉴인 빵을 찍어 먹는 소스에도 잘게 썬 대마초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스는 태국 전통 음식인 똠양꿍의 향이 난다고 하고요. 물론 대마초가 들어있지만 대마초의 성분 함량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파누삭이라고 하는 더 피자 컴퍼니의 대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마초 피자는 단지 브랜드 홍보 캠페인의 일환일 뿐입니다. 사람을 취하게 할 만큼 성분이 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실제로 태국은 지난해 12월 대마초의 잎, 가지, 줄기, 뿌리 부분을 마약류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입니다. 또한 2월부터는 식품과 음료에 대마초를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대마초 피자의 인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메뉴가 단종되게 될 경우에 준비해 놓은 대마초의 약 5분의 1은 버려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노삭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태국의 모든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그 매출 자체는 저조한 편. 사람들이 대마초 식품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말했대요. 피자 시장에서 혁신적인 메뉴를 출시하는 최초의 회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 더 피자 컴퍼니에서 두리안 피자를 출시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이게 사람들을 해롱해롱하게 만들고 뭐 그럴 용도로 출시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어그로성 메뉴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 명랑 핫도그가 오이 핫도그 출시한 것처럼 일단 파격적인 뭔가를 제시하면은 사람들의 눈길을 확 끌 수 있으니까 실제로 대마 성분이 많이 검출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기분이 막 해롱해롱해질 만큼의 성분이 들어있지도 않다. 다만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판매량은 저조하다라는 거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이거. 이 대마 합법 관련된 내용은 사실 최근이거든요.
예. 근데 이 로어는 아마 그보다 훨씬 전에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과거에 썼던 그 내용이 미래를 예견한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이라면 그 안에 성분을 조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테니까 미국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막 하고 싶은데 태국 정보가 말렸다 이런 것도 그다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로어도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춘다. 고장난 시계도 2번씩은 맞추는 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진짜 뭐 관광적인 하나의 정말 산업으로서 다른 데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겠죠. 딱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내세울 게 더 없다면 특정적인 정신성 의약품을 그냥 법제화를 통해서 충분히 더 관광객들을 이끌 수는 있겠지요. 근데 문제가 많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국가적인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튼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의학적인 것 때문에 합법화를 주장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낮고 뭐 이런 식의 여러 이유를 대서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합법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이 대마라는 쉽게 사람들이 맞닥뜨릴 수 없는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한번 길을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다른 마약류에도 손을 댈 수 있는 게이트웨이 마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합법화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런 어떤 자폐라든지 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좀 허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튼 뭐 그렇고요. 다음 2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1년 1월 중순 대한민국의 모 P2P 사이트에 고어물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파일명 자체가 고어였고요. 미리 보기 스크린샷에는 검은색으로 꽉 채워진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적은 용량에도 불구하고 리플과 다운로드 개수는 수백 개.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상에 대한 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3월 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회원이 리플을 단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봤지만 그 메일을 열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회원이 근성으로 4분의 1 정도의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파일은 그때부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인데 제목이 고어야. 그게 이제 P2P 사이트,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게 된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도 받고 했는데 영상이 어땠다라는 식의 리뷰는 전혀 없으니까 한 사람이 되게 의아해서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메일을 보내봤는데 한 명도 메일에 답신을 주질 않아. 읽지도 않아 심지어. 되게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한번 진상을 좀 파악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4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다 메일을 보냈는데 어느샌가부터 그 파일이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 마치 그 누군가가 집요하게 캐묻는 거를 꺼리기라도 한 것처럼 P2P 사이트에서 그 영상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라고 하는 로어인데요. 글쎄 이런 식의 무서운 이야기들은 뭐 상당히 많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어떤 로스트 미디어 식의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특히나 일본 쪽에 좀 많은 것 같고요. 제가 괴담 많이 읽어봤지만
뭐 도라에몽의 뭐 미방송분 에피소드가 있다라더니 특히 이제 작가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특정적인 에피소드가 도라에몽이 방영되지 않는 시간대에 갑자기 방영이 됐었다라는 식의 괴담 같은 것들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 라는 식으로 끝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신빙성이 좀 생기잖아요. 고어인 영상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 어딘가에는.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은 다들 뭔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메일을 확인할 수 없는 몸이 됐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추적이 들어오니까 영상을 없애버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약간 설득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로스트 미디어 유사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사랑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 결국은 어떤 영상 콘텐츠들은 가학성을 주제로 만들게 되면 결국 타고 올라가면 막 신체 결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되게 더럽고 그런 쪽으로도 흘러가다 보니 이런 영상이 어딘가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뭐 드는 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죠. 딥웹 관련되어 있는 뭐 공포 이야기 같은 것들도 대부분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이제 우리가 피상적으로 즐기는 이제 표면적인 인터넷이 있고 그 아래 어딘가에는 딥웹이라는 게 있는데 추적도 안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찍은 어떤 영상 같은 것들을 막 공유한다. 근데 그 중에는 뭐 포르노 같은 것들도 있지만 마약 거래도 있고 혹은 스너프 필름이라고 해서 되게 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되게 잔인하고 그런 영상들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은 많이 있죠. 근데 아예 없을 것 같진 않아요. 인간의 어떤 잔인한 면들이나 실제로 그런 게 사실인 걸로 밝혀질 때도 있으니까요. 가끔씩 보면은 뭐 아동 포르노를 엄청 많이 소지한 사람이 붙잡혔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뭐 N번방 사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유사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고어 영상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설득력을 갖추죠, 충분히.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1976년 8월 일본, 어떤 청년과 그의 친구들이 등산 도중에 커다란 동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재미삼아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3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고 친구들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불러서 동굴 주변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동굴 안을 수색한 경찰들도 사라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21년 뒤 그의 친구들이 그 동굴이 있는 장소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 동굴은 사라지고 사라진 청년의 뼈만 남아서 산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으스스한데요, 그죠? 어떤 동굴에 이제 들어가 보자 하면서 어떤 친구 무리 중에 한 명이 호기롭게 말을 한 거야. 그리고 저벅저벅 들어간 거지. 근데 무리의 다른 친구들이 야 가지마, 거기 왜 들어가 임마, 아 미치겠네 이러면서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이 뭔 일 났나 보다 싶어서 경찰에 막 신고하고 가족분들 불러가지고 수색을 했는데 심지어 동굴 안을 다 뒤졌는데도 없어. 그로부터 이제 사건이 유야무야 끝나버리고 21년쯤 지났을 때 친구들이 다시 그 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산에 가게 됐는데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될 동굴은 오간 데 없고 백골에 어떤 그런 것만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글쎄, 이 동굴이 주는 또 기묘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도 약간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굴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첫 번째로 무서운 이유는 이게 무너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을 거라는 거. 그죠? 이게 결국은 자연적으로 생긴 거든 인위적으로 판 거든 간에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 위에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 이게 무너진다고 해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닐 거니까 좀 뭔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무서운 이유는 조명 같은 거를 뭔지 아시죠? 동굴 조명, 종유석 이런 거 비추는 조명이 다 이래요. 야식꾸리한 색깔이에요. 보라색, 짙은 남색 이런 거. 일상적으로 좀 보기 힘든 조명들을 동굴에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죠. 아마도 일상적인 색깔보다 더 신비로운 색깔을 써야 종유석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거니까 더 신비로움을 줄 수 있으니 그런 식의 조명을 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좀 그런 분위기들도 좀 별로 무서워요. 그리고 그런 신비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조명을 엄청 밝게 해두지 않잖아요. 동굴들은 이제 스팟마다 좀 조명을 깔아두고 어두운 부분들이 항상 있죠. 그런 게 전 좀 기괴해요. 무서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동굴하니까 또 그런 게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유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동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의 동굴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좀 으스스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 이런 식의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갖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보리 오트밀님께서 여름에 가면 시원하긴 한데 시원하긴 하죠. 예. 난 정말 최악이 뭐냐면요. 그 동굴 가끔 보면요. 동굴에 호수 있지 않나요? 최악이야 이런 거. 와. 너무 싫어. 이거 봐. 조명 봐라. 와, 최악이야. 진짜 꿈에 나올까 무섭다 진짜. 근데 저는 안 가봤는데 저희 부모님이 최근에 이 동굴을 가셨대요. 근데 무서워.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동굴 안에 호수가 있었고 호수에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는 코스가 있었대요. 돈을 얼마를 내면은 갈 수 있는. 근데 그 배가 그 바닥이 아크릴 같은 걸로 해서 투명하게 바닥이 비추는 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별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안 타. 절대 안 타. 미쳤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말도 안 돼. 어떻게 타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이 남색깔 조명을 좀 금지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예. 보통 이런 느낌이죠, 그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들 동굴을 봤을 때 뭔가 기묘한 느낌이 들다 보니 저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야기도 읽어보겠습니다. 1976년 어떤 비밀단체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치사율이 극도로 높았고요. 전염 속도도 매우 빠른 데다가 잠복기도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바이러스의 수명이 극도로 짧았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만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실험에 돌입했고 실패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전염되는 수가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치부심해서
근 20년 만에 약점을 보완해내게 됐습니다. 이 병은 지금 아프리카에 창궐하고 있는데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대륙으로 옮겨갈 확률은 적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를 공포로 몰아넣는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에볼라입니다. 라고 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검색해 볼까요? 이것도 팩트체크 못 참죠? 왜냐면 너무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는 건 안 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문서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필로바이러스과의 에볼라 바이러스 속 내의 한 종에 속하는 바이러스의 총칭입니다. 에볼라라고 불리는 경우에는요, 에볼라 바이러스를 지칭하는 것 외에도 이것이 일으키는 에볼라 출혈열, 줄여서 EHF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개요가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수단과 자이르에서 거의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바이러스입니다. 에볼라라는 이름은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에볼라 강에서 이름을 따게 된 것입니다. 에볼라는 동물원성 바이러스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중앙아프리카의 저지대 고릴라들의 급격한 개체수 감소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보건기구의 상당한 노력에도 아직 숙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가설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숙주는 과일박쥐입니다. 열과 구토, 설사, 근육통, 불쾌감과 뇌출혈, 그리고 외출혈 같은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사율은 바이러스의 아형에 따라서 50%에서 89%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라고 해서 로어에 쓰여 있는 이야기랑은 사뭇 다르죠. 네, 로어에서는 이제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과일 박쥐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어를 철떡같이 믿지는 말자. 근데 사실 또 모를 일입니다. 왜냐면은 항상 제가 여태까지 여러 도시전설들을 많이 봐왔지만 그 당시엔 도시전설에 불과했는데 나중엔 팩트로 발견된 것들도 꽤 많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를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진짜 많잖아. 여태까지 저랑 같이 알아본 것 중에서 사실로 밝혀지게 된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일 유명한 거는 MK 울트라 같은 정신 개조의 그거를 실제 CIA에서 했다는 것도 그렇고, 좀 더 가벼운 쪽으로 넘어가면 옛날에 아타리에서 개발했던 ET라는 게임이 너무 심하게 말아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타리가 흔들리게 될 정도의 게임이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아, 물량이. 죄다 반품되고 막 이랬는데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당시에 들렸던 소문은 도시전설이죠. 사막 한가운데 묻었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썰이 있었어. 왜냐?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이거를 뭐 분리수거를 했네, 어쩌네 이러면은 자기가 자기네 게임이 망했다는 걸 입증해버리는 꼴이 되니까 처리를 사막 어디다 묻었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야. 다들 근데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니까 안 믿었어. 근데 최근에 그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막을 다 뒤진 거야. 미국에 있는 사막을. 당시에 뭔가 접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막들을 집요하게 뒤졌는데 실제로 거의 진짜 몇 톤가량의 게임팩이 등장한 사례도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괴담이지 하는 이야기들이
나중엔 실제로 밝혀진 것들이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에볼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진짜일지도 몰라 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54년 일본에서 한 중학생 소녀가 실종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 모두가 그녀를 몇 년이나 찾아다녔지만 결국 그녀도 시체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은 미해결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사실 실종된 지 한 달 후에 집에 돌아와서 똑같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의식하지 못한 채 아예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녀는 어디인가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녀가 실종이 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실종 가족들이 이제 엄청 찾아다닌 거지. 근데 몇 년을 찾아도 시체도 발견된 게 없고 그 소녀가 어디 있다는 것도 발견된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실패했으니까 찾는 거를 그냥 이제 포기하고 살게 됐는데 사실 그 소녀는 한 달 정도 됐을 때 다시 집에 돌아왔던 거야. 근데 어째서인지 가족들이 그녀를 인지를 못해. 물리적인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녀는 혼자 쓸쓸하게 살게 된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좀 중의적인 느낌이 드네. 소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온전하게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소녀는 사실 가족들은 죽은 소녀를 보지 못한 입장인 걸 수도 있고요. 식스센스처럼. 반대로 이제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족이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단체로 뭔가 집단적인 뭔가 패닉을 일으키게 돼서 소녀의 존재 자체를 좀 인지하기 어려워져 버린 게 아닐까 하는 중의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네요. 딴 건 모르겠는데요. 실종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떠오르는데 그 평택에서 옛날에 있던 실종 사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꽤 유명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라진 실종자 분에 대한 포스터가 전국 각지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텐데요. 송혜희 씨 실종 사건입니다. 이게 경기도 평택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이거든요.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터나 혹은 이거에 대한 플랜카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서울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평택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송혜희 님께서 평택시 도일동에서 실종이 되게 된 건데 당시에 만 17세셨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다면 만 43세시라고 하십니다. 좀 읽어볼게요. 1999년 2월 13일 밤 10시경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하리마을에서 당시 송탄여고 3학년생이었던 송혜희 양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당일 송혜희 양은 3학년 반 편성이 있어서 오전에 학교에 갔다가 하교 후 오후 5시 30분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남자친구 집이 있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으로 갔는데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이윽고 밤 10시가 되게 됐고요. 막차 시간이 되자 송양은 막차 버스를 타고 집에 가게 됐습니다. 송양이 막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친구들이 보고 배웅을 했고요. 남자친구가 살고 있던 서정동과 송양의 집이 있던 도일동은 불과 5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갈 경우에는
10분에서 20분 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도일동 하리 지역이 원래 주민이 적은 지역이었고 막차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시 버스 안에는 송혜이 양과 30대로 보이는 남성 한 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송혜이 양이 내린 버스 정류장에는 집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다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버스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까지 10분 정도를 걸어가야만 했고요. 집으로 가는 길은 논밭, 야산뿐인 골목길이라 송양이 실종된 시간대인 밤에는 우범지대인 곳이었습니다. 송혜이 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밤 11시경 아버지 송기룡 씨는 송양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들은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 라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경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처리했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후에야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경찰은 송혜이 양의 일대 탐문 조사, 우범자 조사 등을 통해서 단서를 잡으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당시 송양이 탑승한 노선의 운행사인 서울고속버스에서 송양이 탑승한 노선의 막차를 운행했던 버스기사를 탐문했는데 그는 밤 10시 15분경 송양이 도일동 하리 입구 도일주유소 앞에서 내리는 것을 기억했고요. 조금 신경이 쓰였던 점으로는 술 냄새가 나는 의문의 남성이 송양과 함께 내렸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송혜이 양이 버스에서 내릴 때 같이 내렸다고 하는 남성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이거나 혹은 최후의 목격자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남성을 찾기 위해서 버스기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됐고요. 버스기사는 그 남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고 범인이 아니어도 최종 목격자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를 경찰이 이제 수집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은 30대 정도 되는 남성이었고 오리털 파카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으며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평택 시내에서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에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도일동 하리부락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몸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하고요. 버스에서 내린 후 송양은 도로를 건너서 마을로 향했고 뒤따라 내린 남성은 도로를 건너지 않고 지하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외지인처럼 보이는 사람이니까 기사분이 보기에도 약간 신경이 쓰여서 좀 주의 깊게 봤던 거죠. 뭐가 됐든 이제 같이 도일동 그 도일 주유소 앞에서 둘이 같이 내리게 됐는데 송양은 이제 도로를 건너서 마을로 향했고 이 남자는 도로를 건너지 않고 지하도로 갔어. 그러니까 간 방향 자체가 아예 달라. 일단은 그래서 마지막 진술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당시 송양은 버스에서 내린 후에 도로를 건너서 하리마을로 갔지만 남성은 지하도로 들어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엔 둘이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도로를 건너든 지하도로 들어가든 하리마을로 가는 방향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이 나뉘는 것처럼 보여도 한 마을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경찰은 이 의문의 남성을 찾기 위해서 주변 마을까지 찾았고요. 야간기술학교나 일대의 성매매 업소까지 수색을 했지만 끝내 남성은 찾을 수가 없었고 송양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시 버스에도 지금처럼 CCTV가 있었으면 희망이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버스에 CCTV가 없었습니다. 당시 송양이 내린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목은 한밤중인데다가 인적도 드물고
가로등도 적기 때문에 어둡고 좁은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인원을 투입해서 논밭, 갈대숲, 하수구, 산 등 인근을 전부 수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혜이 양은 끝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지금은 CCTV가 너무 잘 돼 있지만요. 이 조금만 벗어나도 CCTV가 사실 지금도 잘 안 돼 있는 곳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뭐 그것도 그겁니다만 이 평택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제가 사는 데가 지제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제역 쪽이거든요. 지제가 이제 여러분들 평택을 안 와보신 분들도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삼성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직접 와보진 않았지만 지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제역도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제역이거든요. 보세요. 광활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쪽 뒤편이 다 논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밤이 돼봐요. 그러면 진짜 인적 진짜 드물고요. 여기 생기기 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예. 저는 이제 평택에 꽤 오래 살았으니까 거의 한 30몇 년 살았거든요. 30몇 년 산 게 아니지. 한 20몇 년 살았죠. 근데 지제역은 좀 늦게 생긴 역이에요. 원래 여기는 그냥 다 논밭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진짜 여기 밤에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게다가 지제는 좀 밖에 나와 있는 쪽이지만 서정동은 송탄으로 이어지는 곳에 있는 곳인데 서정리가 더 인적이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게 이제 도일동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이제 도일동 쪽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평택 시내에서 서정리 쪽으로 올라가면 평택 시내, 그 다음에 지제 다음에 서정리 다음에 송탄 다음 오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송탄은 사실 미군 부대가 있고 하니까 약간 개발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서정리 쪽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긴 차가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길이다 보니 밤에는 인적이 드물었을 때 굉장히 진짜 우범지대가 될 확률이 높은 거겠죠. 이쪽은 워낙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네. 공사차들 같은 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공장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여튼 그렇습니다. 이쪽이 사건이 벌어진 일대겠지요. 여튼 그렇습니다. 다시 좀 읽어볼게요. 사건 발생 5년 후인 2004년 경찰은 수사에 별 진전이 없자 송혜이 양이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가족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은 여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2월 부산광역시에서 송양의 명의로 인터넷에 접속한 것을 포착한 경찰은 급히 부산으로 내려가서 잠복 수사를 했고요. 다시 접속 흔적이 나타나게 되자 경찰은 해당 PC방을 급습해서 확인했지만 접속자는 엉뚱하게도 어느 젊은 남녀 커플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송혜이 양의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 붙여둔 전단지에 있던 송양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무단 도용해서 접속한 것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종자나 혹은 뭔가 범죄 협의점이 있는 사람들은 주민번호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경찰서나 이런데 어떤 두 남녀 커플이 그걸 보고 막 가입을 했다든지 뭐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아니었던 거고요. 사실 이 사건도 역시 장기 실종 사건 중에서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과 더불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경찰이
단순 가출로 처리를 해버려서 3일 동안 방치됐다가 부랴부랴 수사를 진행했다든지, 혹은 목격자를 상대로 용의자의 몽타주 작성이나 탐문 수사를 하지 않았고 스스로 잠적했다라고 단정을 짓는 등 사실상 경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서 다큐멘터리로도 많이 제작이 됐고요. 더 이제 입소문을 타게 된 거는 평택 지역에서만 발생한 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많거든요. 이 플랜카드가 서울 쪽에 특히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길래 하면서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끝끝내까지도 포기를 전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좀 읽어볼게요. 수사에 계속 진전이 없자 경찰은 수사를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납치 및 인신매매 사건으로 추정되던 이 사건은 결국 2014년 2월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면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혜희 양의 아버지인 송기룡 씨는 도일동에서 아내분과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던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특히 차녀였던 송혜희 양은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로 영특한 아이였고요.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원유철로부터 장학금을 받기도 했던 아버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송혜희 양은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송혜희 양의 실종 후 그의 부모님은 생업을 포기하고 술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면서 따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딸을 찾지 못한 절망감에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과 심장병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2003년경 딸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품 안 가득 안은 채 소주와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혼자 남은 송혜희 양의 아버지는 아내를 따라가려고 결심했지만 실종된 딸을 찾지 못하고 큰딸마저 버려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은 평생을 온갖 고통과 수모를 참으면서 애통한 심정으로 기약도 없는 끔찍한 하루하루를 버텨내게 됩니다. 송기룡 씨가 25년간 전국에 건 현수막이 1만 개에 이르고요. 여태까지 돌린 전단지가 1000만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송 양의 아버지는 딸을 봤다는 수백 번 가까이 되는 제보를 받고 전국 어디든 찾아갔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닮은 사람이었거나 장난전화 혹은 착오 제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와 현수막을 거는 등 개인적인 조사를 계속했지만 생업을 그만두고 무리하게 많은 양의 전단지와 현수막을 배부해서 돌아다니느라 상당한 금액의 빚이 쌓여서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게 됐고요. 건강도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큐멘터리가 있을 텐데 아버지의 집이 전부 그 포스터로 도배가 되어 있으세요. 이제 그 정도로 너무 찾고 싶으시니까 도배가 막 되어 있는 거겠죠. 아, 이런 식으로 지하철 광고도 했었군요, 과거에. 아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집안의 사진 같은 게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이제 사라진 따님에 대한 포스터나 사진 같은 것들이 이제 한가득 걸려 있는 걸로 이제 보이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원래 이 사건을 다룰까 했었었는데 안 다뤘지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대로 이제 다루고 있는 이유가요. 이겁니다. 송혜희 양의 아버지 송기룡 씨는 끝내 딸을 찾지 못한 채 2024년 8월 26일 본인의 생계 수단이었던 폐품 수거 트럭을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면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됐고요. 병원에서 사망해서 아내의 분의 뒤를 따라가게 되고 맙니다.
향년 71세였고요. 그의 빈소는 평택 송탄 제1장례식장에서 차려지게 됩니다. 그는 숨지기 전날까지도 현수막을 만들 돈이 없다면서 걱정할 만큼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그가 의뢰하던 현수막 제조업체 사장이 그분의 연락이 끊기게 된 게 이상하게 생각하게 돼서 그에 대해 수소문을 하면서 부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배우 김우빈 씨가 조화를 보냈다고 합니다. 고인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현수막을 워낙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봤었고 그때마다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다 보니까 조화를 보내서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현수막이 많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저도 그 사실 돌아가셨을 때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더 저도 관심 갖고 있던 사건이었고 게다가 평택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한텐 더 관심사였어요. 근데 돌아가시게 돼서 결국 따님분은 찾지 못하게 되고 이제 또 유야무야 또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해할 수가 없어. 남의 행복과 남의 인생을 짓밟으면서까지 스스로의 뭘 채우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CCTV가 많다 보니까 실종 사건 이런 것들이 많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도 물론 있죠. 실종 사건들은. 근데 옛날엔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했고요. 지금도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더 많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은 좀 벌어지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좀 소망합니다. 예, 또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6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1920년 유령 탐지기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논문에는 과학자들의 반론이 실렸고요. 엉터리 과학자 취급을 받게 된 그는 결국 학계를 떠나서 조용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몇 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기계를 발명하게 됐고요. 흉가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1923년 자신이 만든 기계로 귀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1931년 10월 18일 노환으로 눈을 감은 에디슨은 가족들에게 유령이 있다면 자신이 증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심코 시계를 보던 가족들은 모든 시계가 같은 시간에 멈춘 것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그의 장례식 직후 시청의 공무원이라 소개한 사람들이 유가족을 찾아와서 유령 탐지기 그거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디슨의 모든 발명품들은 박물관에 있지만 마지막 작품인 유령 탐지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토머스 에디슨이 사실은 유령 탐지기도 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학계에서 철저하게 무시를 당한 거지. 그런 게 어딨냐? 당신이 아무리 발명왕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이제 학계에 무시를 당하니까 스스로 연구 끝에 정말 발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흉가를 막 찾아다니면서 귀신들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면서 나름의 이제 실험을 이제 완성하게 된 거죠. 검색해 봅니다. 검색해 봐요. 없기만 해. 왜 있는 거야? 왜 있는 거야? 진짜야? 좀 더 검색해 볼게요. 말이 안 되는데?
일단 공포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사이트들은 이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에디슨의 유령 탐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 Does the Thomas Edison invented ghost detector라고 검색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정말로 유령 감지기를 개발했나요? 라고 구글에 검색했는데요. 이제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토머스 에디슨은 유령 탐지기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긴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네크로폰 또는 스피릿폰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유령에 대한 소리를 녹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긴 했나 보네요. 생전에. 에디슨의 스피릿폰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의 사후인 1948년 출판된 회고록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적인 주파수 값을 이제 띌 것이다. 사망한 사람들의 인근이라든지 유령의 흔적 같은 게 남아있는 곳에서는 어떤 주파수가 나온다는 식의 아이디어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토머스 에디슨한테. 그는 이 장치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망자의 성격을 파악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피릿폰에 대한 디자인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그 아이디어가 에디슨의 사기 행각의 일종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농담이었을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발명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회고록에 적혀있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식의 설도 있는 거고요. 에디슨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발명품을 통해서 영혼과의 소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는 민감한 녹음 장치를 사용하면은 당시에 사용되던 테이블의 기울이기, 위저보드 같은 것보다 영혼과의 소통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강령술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촛불을 꺼주세요 라든지 테이블을 움직여보세요 라든지 그 위저보드 있죠? ABCDEFG 써있는 걸로 그 유령과 소통하는 분신사바 이런 것보다는 특정적인 주파수를 통해서 유령이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는 게 더 과학적이지 않겠냐라는 식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있었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개발돼서 미국 정부가 가져갔다라는 거는 이제 그냥 괴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적게 읽은 적이 없었는데 싶어가지고. 다만 중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루면서 꽤 오랜 시간을 이용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사용자의 수명을 보는 어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어플은 약 4,000명 정도가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실행했을 때는 모두 수명이 2066년 1월 22일까지라고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 기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플이 앱스토어에 등록된 다음 날 애플사에서 강제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검색 들어갑니다잉. 에? 아니지? 깜짝 놀랐네. 영어로 쳤는데 뭐가 나오긴 나와가지고 뭐야 싶어가지고 봤는데 이 앱은 지금도 앱스토어에 있는 앱으로 보이고요. 데스 클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엥? 뭐야 이거? 내용을 보니까 Attack that will change your life in 2025 라고 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꿔줄 2025년의 앱 뭐 이렇게 써있는 건데요. 이거는 남은 수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당신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앱에다가 기입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남은 수명을 좀 계량해주는 그런 식의 이제 건강상의 어떤 경종을 알리는 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은 수명이 실제로 있는지를 알려주는 앱 같은 거는 없어 보여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뭐 그렇습니다. 데스클락 이것도 좀 으스스하긴 하네요. 뭔가 내 생활 습관, 뭐 음주 패턴, 뭐 흡연 패턴 이런 것들을 다 기입을 했을 때 근데 남은 예상 수명을 알려주는 앱이 있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하네요. 그죠? 근데 뭔가 더 검색하면 나올 것 같긴 해요. 좀 되게 기묘한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이코노믹 타임즈, 인디안 타임즈에 있는 한 구다리인 것 같은데 여기에 시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는 기괴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0가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지루한 스마트폰 앱에 지쳐서 새로운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이상한 앱 10가지를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욕 저하 사진이래요. 보통은 동기부여 사진 뭐 이런 건데 의욕 저하 사진 애플리케이션이 있대. 그런 것만 모아놨나 봐. Demotivational Pics는 당신의 하루를 나쁜 것에서 더 나쁜 것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의욕 저하 사진의 재밌는 모음입니다. 이 앱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포스터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4만 장 이상의 사진이 있대요. 많기도 하다. 소셜미디어에 손쉽게 공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스푼이라고 하는 앱인데 우리나라의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이랑은 다른 것 같고요. 껴안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나요? 위치 기반 소셜 미팅 앱인 스푼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앱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당신만큼이나 껴안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건가 보네. 이 스푼이라고 하는 앱을 설치한 사람이 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깔았지만 다른 사람도 깔았을 거 아니야. 그 주변에 깐 사람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혹시 스푼 하세요? 하면은 저예요. 하면은 이리 오세요. 하면서 싹 안아주고 요렇게 될 수도 있나 본데 제가 봤을 땐 이건 좀 범죄 혐의점이 좀 있지 않나요? 이거 좀 위험한데? 근데 뭐 상호 뭐 허용한 사이가 하는 거니까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뭐야? 내가 응가를 싸본 곳에 대한 앱도 있대요. 이 이상한 앱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만 당신이 대변을 보는 모든 장소를 기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대변을 다 본 다음에 Bombs Away 버튼을 누르면 위치를 쉽게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상에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어디서 이제 큰 일들을 봤는지. 미친 앱이네요. 그뿐 아니라 페이스북에 위치를 공유하고 친구들을 팔로우해서 어디에서 응가를 쌌는지도 볼 수가 있다. 쉽게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장실에 이미지를 첨부하기도 하고 위치를 이제 같이 첨부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장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나 뭔가 좋아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 세상 만사에 화장실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니까요. 그죠?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런 앱도 있어요. 흥미로운 영화 중간에 갑자기 요의가 느껴져서 화장실에 가는 게 싫잖아요. 그죠? 런피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은 영화 개봉일과 같은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와중에 영화의 소변을 보기 가장 좋은 시간대를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타이밍은
화장실을 가도 괜찮아.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앱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화 어플리케이션인데 별 다른 내용이 없는 이 시간대가 딱 화장실 가기 좋은 시간대. 이렇게 알려주는 앱이라는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화장실을 많이 가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하다못해 집에서 봤을 땐 상관이 없겠지만 극장에 갈 수밖에 없었다면 이런 앱을 이용하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죠? 이거는 유행했어. 이거 뭔지 아시죠? iBeer. 이거 아이폰 초창기 3GS, 4G 이때랑 아이팟 터치 있을 때 이거 되게 유행했어요. 왜냐면은 이 휴대폰에 자이로스코프 센스가 들어있는 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건데 GPS 기반이든지 뭐든지 간에 얘가 이제 방향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당연한 건데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없었거든요. 핸드폰들에 유사한 기능들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자이로스코프 기능이 없는 유사한 다른 뭐 아마 바람의 색이나 이런 걸 인식해서 좌우가 이렇게 바뀌는 걸 인식하는 폰이라든지 그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꽤나 최신 기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휴대폰 화면에 맥주가 가득 차요. 맥주가 이렇게 차. 그냥 기울이면은 맥주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앱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아무런 그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이것 봐라 나 맥주 마신다 하면서 어우 시원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앱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진짜 별게 다 있다 싶죠. 이건 또 뭐야? 아이 프렌치 키스래. 키스 실력이 부족하고 개선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이 프렌치 키스가 도와드립니다. 이 앱은 실제 기술을 기반으로 키스 실력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어떻게 할 건데? 화면 핥아야 돼 그러면? 야 미치겠다. 독창적인 키스 분석 엔진이 함께 제공이 되는데요. 키스를 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앱은 또한 프렌치 키스와 스무스 테스트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에 키스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혀로도 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전시 터치라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깔나게 키스를 잘하는지를 평가받을 수 있는 앱이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이 아이 프렌치 키스 앱이 설치되어 있는 사람 휴대폰은 절대 만지면 안 되겠네요. 그죠? 다음 앱도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SMTH Send Me to Heaven 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본질적으로는 스포츠 게임 앱입니다. 뭐냐? 당신은 가능한 한 높이까지 휴대폰을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도 휴대폰으로 판가름을 내릴 수 있었나 봐.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높이 던지면은 얼마 정도까지 던졌는지를 얘가 기록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높이까지 던졌나를 이제 스포츠로 이제 친구들과 겨룰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과 경쟁을 할 수 있었고요. 누가 가장 높이 던졌는지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뭐가 됐든 간에 인간의 상상력은 한도 끝도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앱도 있는데요. 이거는 좀 유용한데요? 그죠? 다른 사람과 스마트폰을 공유하는 거에 지쳤나요? 야, 핸드폰 좀 빌려줘. 이러는 거를 주기 싫을 때 방법이 있습니다. 페이크 배터리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거를 깔면은 이 앱을 깔고 앱을 실행하면 잠시 뒤에 스마트폰 화면에 배터리 부족 경고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빌려주려고 할 때 나 배터리 3%. 이러면 못 빌려주지.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 빌려주기 싫을 때 그런 앱을 쓰면 되겠네요. 이 당시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상당히 독창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골 때리는 앱이 분명 있었는데 나도 진짜 아이팟 터치부터 오래 써온 사람이라서 별게 있었을 텐데 좀 기억나는 게 없네. 일단 아까 아이비어 앱처럼 그냥 진짜 목적성이랄 게 없는 앱들이 좀 많았어요. 그때 막 라이트 세이버 이런 앱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앱에 들어가면은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이 표시가 되고요. 움직임을 따라서 광선검 소리가 납니다. 붕붕붕붕붕붕붕 막 이렇게 하는 앱이 있었고요. 유사하게 채찍 소리 내는 앱도 있었습니다. 호치 호치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나는 그런 앱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 이상한 앱이었어. 지금은 앱스토어에 그런 앱이 아예 없죠. 또 뭐가 있을까? 골 때리는 앱 많았을 텐데. 제 기준에서는 그 토킹톰 있잖아요. 말하는 고양이. 그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거 되게 오래됐거든요. 지금은 이걸로 막 약간 IP로 발전돼가지고 여러 가지 좀 변칙이 된 것 같은데 아웃핏 7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2010년부터 만든 앱 시리즈래요. 2016년경에는 다운로드 건수 5억 건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IP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5년이 넘은 앱이죠.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지금 이제 이모티콘도 나오고 있대요. 이것도 진짜 별거 없거든 사실. 그냥 내가 말한 말이 휴대폰에 들어가서 피치 시프트가 돼서 되게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나오는 것일 뿐인 건데 처음엔 토킹톰 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점점 다른 애들이 추가가 됐죠. 뭐가 됐든 그것도 사실 목적성이랄 게 거의 없잖아. 그런 초창기 이상한 앱 중에 하나죠. 그것도 있지 않았나? 게임기 사주기 앱 있지 않아요? 이런 앱이 있습니다. 이거는 꽤 최근이죠. 이런 또 창의성이 또 발현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앱의 이름이요. 고상혁에게 스위치 사주기. 앱의 이 썸네일 같은 걸 보시면은 스위치 사주세요라고 그림판으로 그린 것 같은 이런 이게 앱 아이콘입니다. 가격이 얼마냐? 어플 가격이 40만원입니다. 설명이 있는데요. 세계 최초 사주면 그랜절 하는 앱. 만약 당신이 유튜버라면 유튜브 각을 잡을 수 있는 기회. 만약에 서울에 사신다면은 가서 그랜절 합니다. 동물의 숲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고상혁 씨에게 스위치를 사줄 수 있는 40만원짜리 앱이 있던 겁니다.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에 있었던 이상한 앱입니다. 근데 이 앱을 누가 실제로 사주게 된 겁니다. 고상혁 씨 안녕하세요. 저는 투네이션을 운영 중인 투스라이프에서 이사를 해먹고 있는 이빨 인생입니다. 이 투네이션은 옛날에 트위치 있었을 때 도네이션 관련된 걸로 이제 하는 뭐랄까 도네이션 뭐 사운드 혹은 영상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이트였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투스라이프 회사의 이사님께서 앱을 구매하신 거죠. 당신에게 제가 스위치를 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고상혁 씨가 저만큼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상혁 씨의 주요 리워드인 그랜절 일정이나 잡아보죠. 저는 판교인데요. 저희 고객센터나 저희 트위치 아이디인 투스라이프로 긴 말을 주시거나 카톡 친구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PS. 저는 스위치를 저희 대표님 아드님에게 영구적으로 빌려드려서 없는데 고상혁 씨는 생겨서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회사 대표님께서 이제 40만원짜리 앱을 결제하면서 고상혁 씨는 스위치를 갖게 된 겁니다.
아하. 고상혁 스위치 사주기 2편도 생겼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끝없는 실수를 반복한다. 이거는 상혁씨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1편에서 끝났어야 됐습니다. 2편까지 가면 추해지거든요. 여튼간에 2편도 나왔네요. 근데 2편은 가격을 굉장히 하락을 시켰습니다. 1,100원으로. 아, 이게 이유가 있네요. 이 투네이션 대표님께서 닌텐도 스위치는 사주셨는데 동물의 숲을 안 사주신 거야. 그래서 게임 타이틀 사게 1,100원짜리 앱을 또 앱스토어에 내게 된 겁니다. 동물의 숲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뭐가 됐든 간에 다운수가 100회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11만 원은 벌었다고 하네요. 야, 이렇습니다. 앱스토어의 세계는 상당한 야인들만 있는 그런 세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